아, 아, 들리시죠? 네, 저는 이제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이사학번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음. 자, 여러분, 그 수많은 대중매체나 교양 서적들을 보면 많은 책들에서 수학은 자연의 언어다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대충 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수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를 딱 시작했는데 많은 책들을 읽는 과정에서 뭐 유명한 과학자들이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연이라는 책이 수학의 언어로 쓰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유진 위그너 이분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하신 분인데 나는 자연과학에서 수학의 말도 안 되는 유효성이라는 논문을 썼다. 이런 식으로 수학이 자연과학의 엄청난 이제 도구다 혹은 이제 언어다라는 말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수학적 모델링이랑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약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수학이 자연의 언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거구나라고 굉장히 실감하게 되어서 이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그 개념은 수학적 모델링인데요. 수학적 모델링은 현실 세계에서의 문제를 이제 수학적인 모델로 단순화하고 이렇게 함수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운 다음에 그걸 수학적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해석하고 나온 결과를 현실 세계에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포가 일정 시간마다 두 배로 분열을 한다 했을 때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t초 후에 세포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함수나 여러 가지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가장 쉬운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제 쿠키런에서 이제 용감한 쿠키가 있고 좀비와 쿠키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용감한 쿠키가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좀비가 발생을 한 거예요. 좀비 바이러스가 9명의 이제 좀비를 감염을 시켜서 40명의 인간이 어떻게 이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분석을 할 건데 여기서 저희에게 주어진 정보가 우선 인간의 자연 증가율,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인간이 두 배로 증가하는가. 그리고 인간이 좀비가 되는 비율, 그러니까 인간과 좀비가 접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좀비가 인간을 물겠죠. 그때 얼마나 이제 인간이 좀비로 변하는가.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좀비가 죽는다고 했을 때 그 좀비가 죽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까 K1, K2, K3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시간에 따른 인구수를 PT 그리고 시간에 따른 좀비 수를 PZ라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함수식으로 바로 세우기가 굉장히 난해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인간이 변하는 비율이 좀비 수에 의존하고 있고 좀비가 변하는 비율 또한 인간 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단번에 어떤 방정식을 세우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이용해서 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려 했는데요. 가장 먼저 인간이 자연적인 증가율이 K1이므로 이제 DPDT가 K1P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한 명이 있을 때랑 다섯 명이 있을 때 그 증가 비율이 다를 거기 때문에 K1에 P를 곱해주었고 여기 P는 인간의 수입니다. 앞에서 정의했던 이 PT에 T를 빼고 썼어요.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좀비도 시간에 따른 감소율이 K3니까 시간에 따라 마이너스 K3G만큼 변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좀비가 인간을 물어서 인간이 좀비가 되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비가 인간을 물어야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바이러스가 전파할 수 있다고 말을 돌려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과 좀비가 얼마나 자주 마주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를 인간과 좀비의 수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좀비로 변하는 비율은 K2PG인데요.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 어려우신 분은 저한테 따로 찾아오시면 제가 다른 예시랑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이 K1P랑 마이너스 K3G에 대해서 각각 마이너스 K2PG를 해주고 플러스 K2PG를 해줬을 때 이제 완전한 연립 방정식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 식을 풀면
시간에 따른 좀비랑 시간에 따른 인간의 변화율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사실 이런 식을 푸는 방법을 고등학교 때 배우진 않았으니까 제가 이거는 따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풀어봤는데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이제 극단적인 상황. 그러니까 인간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그러니까 K1, K3가 굉장히 크다고 가정을 할게요. K2에 비해서. 그럼 이제 인간의 증가율은 늘어나는데 좀비가 인간을 감염시키지 못하고 빠르게 죽어버리니까 인간만 남는다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K2가 K1, K3에 비해 엄청나게 크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인간이 재생성되는 그 시간보다 좀비로 감염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인간은 멸종을 하고 이제 좀비도 어느 순간 이제 자연적으로 사망을 하니까 좀비도 사라져서 이제 남는 종이 없게 되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왜 이런 식을 세웠을까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서 이런 식을 세우게 된 건데요. 이제 왼쪽은 각각 오른쪽 왼쪽 둘 다 40명과 9명의 인간 좀비를 가지고 그 K1, K2, K3를 다르게 해서 미분방 정식을 풀었을 때의 형태인데요. 왼쪽은 그러니까 좀비가 인간을 감염시키는 그 비율이 인간이 재생성하는 비율보다 4배 정도 클 때를 가정을 했는데 인간이 멸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수라도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증식을 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관찰을 할 수 있고요. 오른쪽은 인간이 증식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더라도 좀비가 줄어들지 않고 어느 순간 이제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사실 시간 그 t가 좀 더 늘어나면 평형을 이뤄서 인간과 좀비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결국엔 정확한 수식을 풀어내야 이런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앞에서 저희가 DPDT랑 DGDT에 대한 식을 이제 풀어냈는데 이런 식을 사실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드린 예시가 수학적 모델링이었잖아요. 그 수학적 모델링에 미분 방정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개념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독립 변수에 대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미지의 함수 혹은 그 종속 변수의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각각의 그 종속 변수 간의 그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 경우에 좀 더 복잡해지는 걸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 방정식의 종류에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상미분 방정식은 독립 변수가 한 개인, 그리고 편미분 방정식은 그 이상인 방정식을 말을 하고요.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과 비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이제 F가 선형결합 함수일 때 FT, UT 그러니까 어, 어떤 종속 변수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독립 변수에 대한 함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에 대한 함수면 이게 비선형이라고 부르고 독립 변수에 대한 함수면 그걸 선형이라 부르게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비선형 미분 방정식 중에는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드리려고 하고 아 이제 예시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y 프라임이 y랑 같을 경우에 어렵지 않게 저희가 지수함수 형태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에 들어있는 게 도함수 형태고 오른쪽에 있는 게 원함수 형태니까 이런 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래 것도 간단하게 이제 어, 그 해가 미분에 보면 y분의 1이, 2의 y승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다 정도만 소개 드리고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나 이거에 대해서 좀 수학적인 접근을 하기에 저희가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게 사실 좀 부족해서 그 활용을 이제 가지고 와 봤어요. 코로나의 진행 양상을 예측해 볼 건데요. 뉴스에 막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걸 수용할 병상이 부족하다. 혹은 이제 언제쯤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이런 뉴스를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질병의 진행 양상을 분석하는 건 질병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데, 이제 저희는 앞에서 이제 좀비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계속 분석했던 것처럼, 어, 그러니까 이게 취약자, 그리고 감염자, 그리고 회복자, SIR 각각의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고 그 사이에 이제 감염률과 회복률을 베타와 감마로 두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식을 세워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때 베타와 감마는 각각 감염 기간과 회복 기간의 역수로 표현을 하는 감염률과 회복률입니다. 이제 식이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나올까? 음, 음, 빨간 펜 눌렀는데 안 돼가지고. 아, 음, 그냥 할게요. 자, 이제 펜이 안 나오는 관계로 이제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전체 인구수를 라지 n이라고 할 거고 이건 S와 I와 R의 합입니다. 그리고 베타와 감마를 각각 감염률과 회복률이라고 했잖아요. 감염은 결국에 전체 인구수와 이제 음, 감염되지 않은 취약자 그리고 감염자 사이의 상관관계니까 S와 I의 곱에 n분의 베타를 곱해서 그 변화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복자는 다른 변수들과 달리 이제 오로지 확진자의 수에만 의존해서 그 수가 변하니까 회복률에 확진자의 수를 곱해서 그 변화율을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감염자라는 게 결국에 취약자에서 감염자로 변하고 그 비율에서 이제 회복자로 빠져나가는 수를 비율을 뺀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앞에서 저희가 좀비 바이러스에 대한 그 미분 방정식을 세웠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 알제로 기법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가려고 해요. 이제 알제로 기법이 뭐냐면 알제로를 감마분의 베타로 정의해서 이 수가 1보다 크거나 혹은 크냐 작냐를 통해 그 질병의 확산 양상을 보는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 기준 2020년 8월 28일 데이터를 제가 가져와서 이제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가장 먼저 이제 어, 아,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2020년도 8월 28일 전후로 해서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가는 2차 대감염 징조가 보여요. 그때 그래서 당시에 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R0의 값이 4.32로 나타나고 베타와 감마 값이 각각 0.2161, 감마는 0.05로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선 감염 가능한 인구, 그러니까 S에서 98%가 감염이 된 후에야 이제 전염병이 종식이 되고 치명률을 이때 1.66%로 계산을 했을 때 사망자가 약 87만 명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을 때 R0의 값과 이제 R0의 값이 1.67이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제 베타가 0.08, 감마가 0.05가 돼서 훨씬 이제 한 번에 발생하는 확진자의 수가 감소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고 전체 인구의 약 68%만 된 후에도 감염병이 종식될 수 있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게 Y축의 그 간격이 너무 넓어서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Y축을 좀 더 확대해서 봤을 때 감염자가 약 0.004%로 줄어들고 전염병 종식도 훨씬 일찍 일어나며 최대 35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런 걸 실시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결국에는 SIR, 그러니까 확진자, 이제 사람을 확진자와 이제 확진 후에 면역이 생긴 사람, 그리고 확진 이전에 면역이 생기 이제 취약자로 분류를 해서 예측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를 보면 이제 감염된 직후에 잠복기라는 걸 거치기 때문에 잠복기를 뜻하는 E를 넣어서 SEIR, 좀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재감염을 고려하는 SEIRQ라는 그런 좀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 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복잡한 식을 이용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저는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자연에서 어떻게 기술을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세미나를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 2차, 지금인가요? 제가 순서, 혹시 질문, 네. 아까 코로나 그래프마저 생각을 했던 건데 네네. 잡기나 그래서 이거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간단한. 네, 저희가 실제 사진만 봐도 2020년대였나 많이 줄어들다가 한 네, 명이 저희 이태원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네네, 확 퍼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변수까지는 고려하기가 힘드니까 이건 기대값을 나타낸다 정도는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가면은 확률적으로 모델을 이제 확장하기도 하고, 이외에 저희가 사용했던 그 상수들이 베타와 감마가 이제 어, 그 감염병이 진행된 그 기간을 바탕으로 이제 통계를 내서 하나의 상수로 고정을 한 다음에 분석을 진행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에 따른 함수로 마찬가지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형을 해서 식을 만약에 베타랑 감마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서 푼다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어, 정확하다라는 건 사실 이제 음,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다가 궁금하신 건지.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확진자랑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SIR이 만들어졌을 때의 그 시기가 딱 여기 제로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T가 지났을 때 뭐 10월 1일에 그 확진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바탕으로 그 차이로 좀 더 그 정확하다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상황이 흘러가는 거랑 굉장히 이상하게 나타난다고 네네네. 네. 하하. 모델이 정확하게 할 때는 보통 이전 데이터랑 같이 비교한다고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음 감염병이 나타나면 이전 감염병 데이터로 했을 때 얼마나 많았나 오. 아니면 코로나 중단이었으면 이전의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이 모델이 얼마나 비슷했나를 비교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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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런. 여기요. 이 친구. 네. 네. 사실 사람은 35명, 35.5명은 사람이고 이산적인 부분. 네. 네네네. 사실 사람이 0명이 사람이 아예 없었으니까 네네네. 여기에 싸움 네네네. 치는 기관들에서 20가 A 기관들에서 크게 나타나요. 어, 네. 어, 사실 제가 고려해보질 못했는데요. 사실, 네, 제가 고려해보지 못한 부분 같아서 다음에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하. 없으면 이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뒤풀이